서울 강남에서 약물에 취한 채 롤스로이스 차량을 몰다 인도로 돌진해 피해자를 뇌사에 빠뜨렸던 20대 남성이 검찰이 술에 취해 차를 몰다 사고를 낸 뒤 달아난 혐의를 받는 가수 김호중 씨를 재판에 넘겼습니다. 마약이나 약물에 취한 채 운전대를 잡아 대형 사고를 내고 음주운전 사고 뒤 도망쳐 술을 더 마시는 술타기 수법같이 법의 사각지대를 노린 도로 위 시한폭탄. 지금 이 순간 우리의 안전을 위협하고 있다. 네, 오늘의 팩트체커 김혜린 기자 나와 있습니다. 김 기자, 오늘은 영상을 먼저 하나 봤는데 음주운전부터 약물운전까지 도로 위 안전이 벼랑 끝으로 내몰리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음주 또는 약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불가능한 상태에서 운전대를 잡는 사람들이 늘면서 사회적인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최근에는 약물 운전이 심각한 사회 문제로 떠오르고 있잖아요. 맞습니다. 한때 우리나라는 마약 청정국이라고 불렸지만 지금은 그 수식어가 무색해진 상태입니다. 실제로 지난해 검거된 마약 사범은 17,000여 명에 달합니다. 4년 전인 2019년과 비교해 70% 넘게 늘어난 역대 최고치를 기록한 건데요. 이렇게 마약 사범이 급증하면서 약물 운전도 증가 추세에 있습니다. 양귀비, 아편, 코카인 등 마약류는 물론 프로포폴, 펜타민, 졸피뎀 등 향정신성 의약품을 투여한 상태에서 운전대를 잡는 사람들이 늘고 있는 겁니다. 이렇다 보니 경찰에 붙잡힌 교통범죄사범 중 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로 함께 입건된 사람 가운데 향정신성 의약품 수약자도 꾸준히 증가하고 있습니다. 네, 이 약물 운전이 음주운전 못지않게 위험한데 최근 급격하게 늘고 있어서 걱정인데요. 사회적인 공분을 불러온 사건도 있었잖아요. 네, 이른바 압구정 롤스로이스남 사건이 대표적인데요. 화면으로 보시죠. 지난해 8월 롤스로이스 차량을 몰던 20대 남성 신모 씨가 갑자기 인도로 돌진해 20대 여성을 들이받았습니다. 뇌사 상태에 빠진 피해자는 수술을 받았지만 3개월여 만에 결국 숨졌습니다. 사건 당시 신 씨는 수면 마취 약물에 취해 있었는데 수사 당국은 신 씨가 치료를 빙자해 약물을 과다 투여받은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지금 병원에서 사용하는 수면 마취제는 대부분 향정신성 의약품입니다. 이거는 우리나라 마약류에 속하는 약품들이에요. 복용을 하게 되면은 먼저 졸리움, 그리고 또 진정작용, 또 운동신경이 현저히 떨어집니다. 체포 과정에서 몸을 제대로 가누지 못하고 피해자를 보며 웃는 등 비정상적인 행동까지 한 신 씨. 경찰은 사건 현장에서 마약 간이 검사를 했고 케타민 양성 반응이 나왔습니다. 그 뒤 이어진 수사를 통해 사건 당일 병원에서 향정신성 의약품인 미다졸람과 디아제팜을 투약한 뒤 운전했다는 게 밝혀졌습니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 감정에선 케타민 등 7종의 향정신성 의약품 성분이 검출됐습니다. 신 씨가 20대 초반부터 마약에 손대 처벌받은 전력도 드러났습니다. 지난 2016년 7월 공범과 함께 필로폰을 5차례에 걸쳐 투여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 등을 선고받은 사실이 알려진 겁니다. 1심 재판부는 이런 신 씨에게 징역 20년을 선고했습니다. 케타민 약물 영향이 있는 만큼 운전하지 말라는 의사의 지시를 무시했고 범행 직후 증거 인멸에 급급했다고 꾸짖었습니다. 하지만 지난 7월 2심 재판부의 판단은 1심 형량의 절반인 징역 10년이었습니다. 신 씨가 고의로 도주한 혐의가 입증되지 않았다며 도주치사와 사고 후 미조치 혐의를 무죄로 판단했습니다. 1심과 2심 재판부 판단에 차이가 꽤 있네요. 2심 재판부도 신 씨가 현장을 3분 정도 이탈한 거는 인정했습니다. 다만 휴대전화를 찾기 위해 성형외과에 다녀온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했는데요. 약기운에 취해 차 안에 둔 휴대전화를 병원에 두고 왔다고 착각했을 가능성이 있다는 겁니다.
또 신 씨가 다시 현장으로 돌아와 자기가 사건 당사자라는 걸 인정한 점도 고려했습니다. 한마디로 신 씨가 사건 직후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고의로 도주했다는 점이 명확하게 증명되지 않았다는 겁니다. 검찰은 이에 불복해서 대법원의 판단을 받기로 했고 신 씨 역시 2심 판결을 수용할 수 없다며 상고장을 제출한 상태입니다. 네, 당시 영상을 보면 신 씨가 제대로 걷지도 못하거든요. 이 피의자 신 씨 상습적으로 향정신성 의약품을 투약했다는 혐의, 여기에 대해서는 인정합니까? 아닙니다. 신 씨는 사건 당시 피부 시술 때문에 약물을 투약받은 거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 치료를 빙자해서 약물을 과다 투약한 건 아니라는 겁니다. 하지만 검찰은 신 씨가 지난 2022년 6월부터 사건 당일까지 병원 14곳에서 모두 57차례에 걸쳐서 프로포폴 등 수면 마취제를 상습 투약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네. 투약 혐의를 인정하지 않고 있는데 신 씨에 대한 법원의 최종 판단은 조금 더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외에 다른 약물 운전 사고도 끊이지 않고 있죠? 맞습니다. 도로 위의 안전을 위협하는 사례가 끊이질 않고 있습니다. 지난 2020년 9월 부산 해운대구의 한 교차로에서 연쇄 추돌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대마초를 피운 환각 상태에서 해운대 도심을 질주해 7중 추돌 사고를 낸 운전자가 구속됐습니다. 당시 운전자와 동승자는 일반 대마보다 훨씬 강한 것으로 알려진 신종 대마를 피운 상태였습니다. 올해 3월엔 병원에서 수면 마취를 하고 시술받은 남성이 차를 몰다 사고를 냈습니다. 대낮에 값비싼 외제차 롤스로이스가 전신주를 들이받았습니다. 운전자의 남성이 약물에 취해 있던 상태였다고 합니다. 마취가 덜 깬 상태에서 핸들을 잡았는데 주차장을 나오자마자 전신주를 들이받았습니다. 사실은 사고가 발생하고 또 거기서 이제 추가적인 어떤 그런 큰 사고 위험이 있는 것은 오히려 약물 운전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다수의 사망자가 발생하는 경우들도 있었고요. 이처럼 약물 운전의 위험성이 갈수록 커지고 있지만 관련 규정은 음주운전과 비교해 미비하다는 지적이 적지 않습니다. 혈중 알코올 농도를 세부적으로 나누고 그에 따른 처벌을 정해둔 음주운전과 달리 약물 운전은 약물의 영향을 측정하는 구체적인 기준 자체가 없기 때문입니다. 처벌 수위 역시 낮은 것 아니냐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혈중 알코올 농도가 0.2% 이상인 운전자는 최소 2년에서 최대 5년의 징역형이나 최소 1,000만 원에서 최대 2천만 원의 벌금형에 처해지는 데 반해 약물 운전은 최대 3년의 징역형 또는 최대 1,000만 원의 벌금형이 내려지는 탓입니다. 물론 특정 범죄 가중처벌법에 더 엄한 약물운전 처벌 조항이 있긴 하지만 이는 피해자를 다치게 하거나 숨지게 한 경우에만 적용됩니다. 사상자가 발생하기 전에 예방 목적의 제도 보완이 필요한 겁니다. 추가적인 처벌 규정을 강화하고 또 여기에 대한 형량을 더 좀 강하게 집행을 해서 결국은 이런 약물 운전을 근절할 수 있는 그런 내용들로 좀 갖춰서 이런 그 사회적인 이런 약물 운전이 증가하는 것들을 좀 막아야 된다, 그런 시점이다라고. 약물 운전 단속 과정에 허점이 있는 것도 빼놓을 수 없습니다. 당장 지난해 12월 전국 일선 경찰서에 지급된 마약 투여 여부 확인 간이 키트에 한계가 있다는 점이 거론됩니다. 필로폰과 코카인, 그리고 마취제로도 쓰이는 케타민 등 6종의 마약류와 같은 화학 구조를 가진 물질만 타액을 통해 3분 안에 확인할 수 있어서입니다. 음주운전은 단속하는 물질이 알코올이라는 단 한 종류지만 약물운전은 지금 단속 대상이 거의 1,000종에 되지 않을까. 약물이 너무 다양하고 마약류만 해도 상당히 몇백 종이 있기 때문에 운전자가 거부하면 현행법상 경찰이 마약 검사를 강제할 수 없는 건 역시 문제로 꼽힙니다. 이제 간이시약 타액용 이렇게 해가지고 마약 검사를 하고 동의를 하지 않았다. 그러면 이제 그 혈액이나 혹은 그 몸 체내에 있는
어떤 뭐 물질에 대해서 좀 확인을 해야 되고, 이거는 정확하게 하자면 형사소송법상 대물적 광질수사예요. 다 대물적 수사 같은 경우에는 다 영장을 요하기 때문에. 운전자가 사고를 냈을 땐 상황이 달라지지만 이 역시 맹점이 있습니다. 경찰의 마약 검사에 대비해 향정신성 의약품이 포함된 병원 처방전을 갖고 다니는 사람들이 생겨난 겁니다. 현장에서 마약 양성 반응이 나와도 같은 성분의 의약품을 처방받은 기록을 내밀며 합법적인 투약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압구정 롤스로이스남 신모 씨도 같은 방법을 썼습니다. 치료를 위해서 의료용 약물을 합법적으로 투약할 수 있다는 걸 악용한 거네요. 맞습니다. 가니키트 양성 반응은 필로폰과 케타민 등 6종의 마약류와 또 같은 화학 구조를 지닌 물질 중 최소 한 종류가 존재한다는 걸 의미할 뿐입니다. 구체적인 양까지는 확인할 수가 없는데 이 때문에 같은 종류의 마약류가 담긴 처방전을 보여주면서 합법적인 투약을 주장하면 경찰로서도 일단 풀어줄 수밖에 없습니다. 네, 얼마든 악용할 소지가 있기 때문에 대책이 좀 필요할 것 같은데요. 네, 마약이나 향정신성 의약품을 투약하고 운전하거나 또 마약류를 취급하는 의료인이 업무 외 목적으로 처방전을 발급할 경우에 처벌을 강화하는 법안이 발의되긴 했습니다. 하지만 아직 국회 문턱을 넘진 못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런데 이렇게 법을 비웃는 행태가 비단 약물 운전만의 이야기는 아니잖아요. 음주운전에서도 법의 허점을 노리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지난 5월 9일 늦은 밤 서울 압구정동의 도로. 흰색 SUV가 중앙선을 넘어 택시를 들이받습니다. 하지만 가해 차량은 사고를 수습하지 않고 그대로 현장을 떠나버립니다. 그리고 3시간 뒤 한 남성이 경찰서를 찾아 자신이 운전했다고 주장했지만 거짓이었습니다. 인기 트로트 가수인 김호중 씨 매니저가 대신 자수한 게 들통난 겁니다. 사고 직후 편의점에서 술을 사 호텔에 머문 김 씨는 17시간이 지나서야 경찰에 출석해 운전 사실을 인정했습니다. 음주운전 사고를 낸 뒤 술을 더 마셔 정확한 혈중 알코올 농도를 측정하지 못하게 하는 이른바 술타기 수법을 사용했다는 비판이 제기됐습니다. 소주 3병 마셨다는 유흥주점 직원 진술 있는데 거짓말하신 건가요? 저 오늘 있는 신문을 잘 받겠습니다. 진심으로 죄송합니다. 혈중 알코올 농도를 역산해 음주운전 당시 술에 취한 정도를 추산하는 위드마크 공식이 있지만 법원에서 유죄 증거로 받아들여진 경우는 드뭅니다. 1시간 단위로 0.015%씩 이 알코올 수치가 혈중 알코올 농도가 줄어드니까 그거를 역추산하는 방법인데 이 방식이 사실은 이제 경찰과 검찰이 다르게 추산하는 경우들도 있고요. 음주 측정을 방해할 목적으로 술을 추가로 마시는 걸 처벌하는 규정도 없습니다. 결국 검찰은 정확한 음주 수치를 파악하는 게 어렵다고 보고 김 씨에게 음주 운전을 제외한 위험 운전치상과 도주치상 혐의 등만 적용했습니다. 술을 마시고 차를 몰았지만 음주운전 혐의는 피하게 된 상황. 이런 사실이 알려지자 비슷한 술타기 수법이 단속 현장에선 고개를 들고 있습니다. 아예 음주 측정을 거부하는 사례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측정 거부 같은 거는 매년 한 4,300건 정도 매년. 그러니까 하루 기준으로는 한 10몇 건 나는 거죠. 음주 측정 거부에 대한 최소 처벌 수위가 만취 운전대보다 낮은 것도 이 같은 행태를 부추기고 있다는 지적입니다. 더 약한 처벌을 받으려면 측정에 응하지 않거나 도주하는 게 낫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적자는 겁니다. 법망을 교묘히 피하는 방법을 조언해주는 전문가들 역시 논란의 중심에 있습니다. 음주운전 적발 시 대처 요령을 알려주는 수준을 넘어 처벌을 피하기 위한 꼼수를 공유하는 이들을 어렵지 않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네, 이렇게 음주운전을 하고도 반성은커녕 법의 허점을 파고드는 모습이 씁쓸합니다. 네, 김호중 사건 이후 온라인 커뮤니티엔 음주 단속에 걸리면 무조건 도주하고 또 편의점으로 뛰어들어가서 소주를 마신다라는 글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관련 내용 등이 주목받으면서 음주운전 뒤 술타기, 약물운전 뒤 처방전 제시 등을 따라하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네, 약물운전과 음주운전 처벌 규정 서둘러 정비를 해야 될 것 같은데요. 맞습니다. 해외 사례 등을 좀 참고해서 입법 공백을 메우기 위한 노력이 절실합니다. 추가로 취재한 내용 보시죠. 캐나다에선 정지 신호를 어기거나 과속한 운전자를 상대로 경찰이 약물 검사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운전자가 이를 거부하면 체포해 강제로 약물 투약 여부를 확인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영국 역시 약물 복용 의심 운전자에 대한 약물 및 신체 검사 실시 조항을 관련 법규에 두고 있습니다. 검사를 통과하지 못한 운전자는 체포돼 추가 조사를 받아야 합니다. 네덜란드와 오스트리아의 단속 규정 또한 우리나라보다 강합니다. 운전자가 동의하지 않더라도 각각 혈액이나 약물 검사를 명령할 수 있는 권한이 경찰에 부여돼 있습니다. 또 어떤 식으로 검사를 하고 만약에 현장 검사에서 양성이 나왔을 때 이 시료를 최종 확인은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에 대한 거는 아직은 법률에 나와 있지가 않습니다. 그게 좀 큰 차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갈수록 심각해지는 약물 운전을 막을 법규가 미비하다는 지적이 잇따르자 최근 우리 정치권도 움직이고 있습니다. 단속과 처벌을 강화하기 위한 법률 보완을 고민하기 시작했습니다. 과로한대 등의 운전금지 조항에 포함된 현행 도로교통법상 약물 운전 금지 조항을 별도로 떼어내 명확히 적시하고 처벌 수위를 지금보다 높이는 내용의 개정안이 대표적입니다. 각종 마약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는 것이 음주운전보다도 그 위험성이 약하다고 볼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약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는 것이 그냥 과로에 의한 운전과 같은 급으로 처벌되고 있는 것이 지금 현행 법입니다. 제2, 제3의 김호중 사건을 막기 위한 이른바 김호중 방지법도 발의됐습니다. 음주 측정을 회피할 목적으로 다시 술을 마시는 술타기 수법을 쓰면 최대 5년 이하의 징역형에 처하도록 하는 내용이 핵심입니다. 기존 음주 측정 거부죄와 같은 수준으로 형량을 강화해 경각심을 높이겠다는 취지입니다. 검찰은 이와 별개로 음주 교통사고 뒤 의도적으로 술을 더 마시는 행위를 처벌하는 규정을 신설해달라고 법무부에 건의하기도 했습니다. 순순히 이렇게 혈중 알코올 농도를 수치를 받은 것보다 과하게 처벌한다든지 이렇게 해서 페널티를 줄 수가 있거든요. 좀 논의를 통해서 입법이 됐으면 어떤가 하는 의견이 있습니다. 약물운전과 음주운전, 살인 예비 행위나 다름없다는 사실 모두가 공감을 할 텐데요. 하루빨리 관련 법안이 보완돼서 도로 위의 안전을 위협하는 일이 더는 발생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맞습니다. 무엇보다 이런 행위들은 자신은 물론 가족과 주변 이웃들의 인생까지 한 번에 앗아갈 수 있다는 사실을 꼭 염두에 둬야겠습니다. 네, 오늘 팩트 추적은 여기까지입니다. 저희는 다음 주에도 현상 이면에 숨겨진 사실조차 시청자 여러분 목소리에 더 귀 기울이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